네,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가 오늘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 도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이었습니다. 11시 30분에 이제 추가 인사가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총평부터 해주시면요. 뭐 전문성과 통합을 키워드로 한 그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은 각 분야에서 정책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임명했다는 거고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는 또 통합의 코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광두 그 신임 특보의 경우에는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우에는 아마 보수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강경환 신임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특보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장하성 그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전 후보의 대선 정책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합을 상징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이번 인사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이 없다고 취임 후에 처음으로 쉬는 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가장 시급한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 외교 이 문제를 담당할 이제 강요와 또 청와대 참모 최고의 참모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데 의외로 급하게 이제 인사를 했던 것이 우선 신선했고요. 또 그만큼 지금 우리 외교 안보나 경제가 아주 시급한 여러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사가 아주 발빠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인선 내용도 아주 정말 놀라웠고 또 신선했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크게 보자면은 뭐 김동연 총리 후보자, 부총리 후보자 이름은 수차례 이제 거명됐습니다만 역시 거명된 대로 최종 결정이 됐다는 사실. 또 하나 의회에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발탁된 점 이런 것들이 참 신선했습니다. 신선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난 주말 검찰 인사 때문에 뭐 과거 척편이 이게 무슨 새로운 사정 신호냐 해서 약간의 그 소음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빨리 털고 넘어가는 사실은 알려지기로는 지금 그 문제를 서두를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외교 안보나 경제 문제 이 문제에서 대통령이 첫 그 정책 기조를 잡아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술자리 그 돈봉투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갑작스레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빨리 건너뛰는 그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지금 시급한 외교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그 정책 기조의 문제를 정리할 청와대 참모, 최고의 참모와 주요 강요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아주 발빠르고 적시적인 인사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인물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는 관료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전형적인 흑수저인데요. 아마 충북 출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청계천 판자촌에서 아주 어렵게 자랐는데 선린상고를 졸업하고 그 고졸로서 그 행시와 사실을 동시에 패스한 아주 수재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 차관하고 국무조정실장을 두루 거치면서 역대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그 전문 관료라고 할 수 있고, 재미난 것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총괄한 그 책자를 냈었는데 그때 아마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담당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그 대통령과는 인연이 좀 있는 거고요. 아마 두루두루 정부 부처 내에서 신망이 높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모시는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에서 안정감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정감,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그 중요한 자리죠. 정책실장.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이건 장하성 교수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특히나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기본 관심사가 이 경제 불평등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양극화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전착해온 학자를 썼습니다. 아주 개혁적인 인물이고 또 우리 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 대선 때죠. 그때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총괄했던 분이기도 한데 또 유명한 그 장하준 교수의 또 형이시고 그 사실 정책실장은 이게 이제 지난 정부랑은 좀 다른 건데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어떤 분이 경제부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실장이 어떤 분이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구도였는데 역시 그 경제부총리에는 기재부 출신이고 또 국무조정실장까지 했던 그래서 거시경제 아주 밝은 그 전문 관료를 발탁을 했고요. 또 굉장히 스토리도 좋고 이번 특수상고를 나왔습니다. 특수상고에 야간대학원을 은행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녀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걸 이루는 그리고 아주 경제 정책을 그 기조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이제 이 장하성 고려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인 그리고 또 국가적 과제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건 사실은 그날 또는 한 달, 두 달의 그 정책 문제가 아니라 임기 내, 1년 내에 또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적인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조를 잡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측근에서 참모로서.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정책실장은 직접적인 경제 정책에 직접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바로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직접 부총리가 되면은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정책의 기조 문제 그걸 평가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는 그 장하성 교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경제 분야에서 이 경제 정책 분야에서 아주 굉장히 그 이름 높은 분을 발탁해서 지금 그 사람 중심의 경제, 또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언하자면 예전에는 청와대가 부처를 통할하는 옥상옥 구조, 이중 권력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 중복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특히 청와대가 지나치게 부처에 간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실장으로 정책 기능을 총괄하면서 부처를 통할하는 업무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국정 과제에 대한 아젠다를 챙기는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장하성 실장을 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하성 실장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전문가인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 위원장을 오래 활동해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 맞는데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국민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잘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낙수 효과로 거기에 있는 근로자나 노동자들도 분배가 된다는 입장에서 그것이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의 경제관이었다면 이분은 거의 근로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높여서 그것이 오히려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장과 경제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교수가 됐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제민주화 오랫동안 했고 삼성의 저격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분도 아마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4대 그룹의 기업의 4대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원해서 경제 활성화와 균형 잡힌 경제를 위해서 시장에 건전한 사인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개혁을 추진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그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교장관에는 이제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그 내각 구성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어떤 문 대통령의 의중도 좀 살짝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가장 최고위직 유엔의 최고위, 국제기구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분입니다. 2006년부터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취임하면서부터 당시에 이제 외교부의 국장급이었는데 그 유엔에 발탁이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이 물러나고 이제 구테레스 총장이 새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 위원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또 지금도 현 사무총장의 그 정책 특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년째 이제 그 유엔에서 근무하게 되는 셈이었는데 저는 이거 우선에 상당히 신선한 발탁이었고 또 하나 사실은 약간 우리 근심이 지난 10년간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대한 아주 관심과 또 유엔의 국제 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당장 우리나라의 이 뭐 양자 관계 이런 관계뿐 아니라 좀 못 사는 나라와 남북 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큰 문제들을 좀 다루는 그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아주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퇴임하고 또 반기문 총장이 지난 대선 지난 초기에 연초에 이제 잠깐 대통령 선거 의사를 비쳤다가 참여 의사를 비쳤다가 물러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갑자기 이제 우리 글로벌 어떤 그 국제 외교 역량 거기에 대한 관심의 위축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다소 걱정을 했는데 바로 이분을 그대로 발탁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를 설명하면서 유엔에서 국제 외교 역량을 주고 세우신 분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필요한 민감한 해난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또는 우리가 국제적 기여를 담당하게 하겠다는 의사가 또 비춰지고요. 이 지금 북핵과 통일 외교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통일 외교 안보 특보라는 이제 두 자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용 오늘 임명된 주 제네바 대사였죠? 예, 제네바 대사하셨던 네, 국가안보실장이 있음으로써 사실 네. 우리가 아주 민감한 현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현안은 사실은 청와대와 또 외교부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는 그냥 그때그때 현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우리 글로벌 국제 외교 역량 우리가 이끌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널리 보자면은 통일을 위해서도 또 지지를 구해야 될 지금 요번에 저는 또 신선한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안에 이제 특사를 대통령이 파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아시안 국가의 지지가 또 절대적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처럼 당장 이게 우리나라 주변 4대 주변 국가 외에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남미 곳곳에 사실은 저희들이 외교 역량을 모아서 지원하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는 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래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 또 국제적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비춰서 상당히 신선하고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강경화 장관 경우에는 재미난 게 이분이 반기문 총장이 발탁한 분이 아니라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발탁한 분이고 그리고 해마다 유엔에서 직원들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전체 직원 중 1위를 하는 대단히 그 직원들과 친화력이 높은 분으로 유명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외교 국제 무대에서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거라는 믿어 싶지 않은데 단지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이분이 사강외교라든가 대북 외교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가 청와대 남은 과제인 것 같고요. 특히 아마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작년에 이중 국적 문제와 그리고 위장 전입 문제를 청와대가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중 국적 문제는 한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마도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좀 이런 문제를 먼저 밝힘으로 반드시 장관을 기용하고 싶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 없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 오랫동안 있는 상황 속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느냐,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성이고 그리고 한국이 처한 상황 때문에 유엔의 위치 때문에 야당에서도 쉽게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해서 이분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커졌는데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인사물망에 꾸준히 오르던 인물이죠. 그렇죠. 아마 그 4강 외교 전화 외교할 때 옆에서 대통령 옆에서 자문을 하고 보좌했던 아마 국가안보 TF 팀장을 청와대에서 맡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외교안보 국방 문제는 전에 청와대처럼 전문 분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두기보다는 이번에 드러났듯이 북핵 문제가 바로 사드 문제로 그리고 한미 FTA 문제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외교와 국방과 통상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안보실장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할하는 분으로 모시는데 아마도
국방 전문가보다는 이렇게 산적하고 복잡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외교 전문가 예. 즉 측면에서 정의용 제가 볼 때는 안보실장을 임명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외교통상부 통속교섭본부장도 통속교섭 조정관도 지냈지만 제네바 대사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아마 조정 능력 이런 것이 탁월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국방 관련해서의 전문성이 약하지 않냐 부분에서는 국방부 장관 인선 시에 예. 민간 출신보다는 국방부 출신의 군 출신의 장성 출신들을 인선을 함으로써 아마 안보실장이 국방 전문성이 취약한 것을 보완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이 국가안보실장이 갖게 되는 권한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용 안보실장은 실제로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예. 직후에 예. 부터 사강들과 사강 정상들과 통화를 할 때 옆에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런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신속하게 사강 대사와 사강 대통령 정상들과 통화가 이루어지고 또 특사 교환이 이루어진 데는 또 정의용 실장과 이 당시에 캠프의 이 국민 아그레망 외교 자문단 팀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미리 대통령 선거 전에 상당히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 또 주중 대사관 등을 통해서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신속하게 특사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조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예. 것들이 아마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 특히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외교안보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예. 초기 아주 신속하게 그것을 진화했을 뿐 아니라 상당히 큰 기대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뒷받침한 것이 역시 국가안보실장 오늘 임명된 정의용 실장이었고 그런 신임과 지금까지 사강 외교를 해왔던 4대 주변국 외교를 해왔던 능력들을 비추어 봐서 이런 아래서 이제 새로 임명될 국방부 장관 예. 또 국가안보실에 이제 분에서 파견될 그런 고위 참모들과 함께 이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교안보특보에는 문정인 연대 명예특임 교수 그리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 대미 특사 마치자마자 새 임무가 주어진 셈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일단 잘 아시겠지만 예. 문정현 교수 같은 경우는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수행했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이고 그리고 주로 제재와 대화 국면 속에서 대화적 측면에서 남북 긴장 관계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확고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재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문정인 명예 교수를 발탁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직전에 바로 주미 대사를 갔었고 네. 특사를 했죠. 대미 특사를 갔었고 예.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마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미국의 아주 두터운 정관계의 인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계를 이용해서 향후에 대화와 제재라고 하는 복잡다단한 외교 관계를 제재냐 대화냐의 한 곳에 편향되지 않고 외교적인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안보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자문 특보 성격을 더 보강함으로써 그런 복잡한 대외 정세를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어떤 특정한 일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중동 정치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동 정치란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지정학적 분야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영어나 일본어, 외국어 다 능통하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동북아 시대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 출신인데 사실 지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 큰 논란이 됐습니다만 제주 해군 기지를 만들자는 안도 사실은 이 문정인 특보의 교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에 직접 신문에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이 컸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평화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출신이었던 문정인 교수, 문정인 당시 동부시대 위원장도 했고 특보가 직접 왜 제주 해군 기지가 필요한지를 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석현 특보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중앙일보 JTBC 회장을 하셨습니다만. 예.
자신은 그전에 주미대사 하셨고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요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고 월드뱅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을 꿈꿀 만큼 글로벌한 어떤 역량을 강화해왔고 그 주미대사를 물러난 뒤에도 국내에서 사실 그 우리 중요한 국제 행사들, 국제 포럼 행사들, 예컨대 제주 포럼이라든가 이런 또 한중일 간의 어떤 그 장관 그 총리급 그런 어떤 대화라든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홍석현 특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북 관계에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후보와 만나면서 그 이후에 기자들하고 한 이야기를 보면은 장래 대북 관계에서도 특히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특사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지금 특보 이름이 통일외교안보 특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그런 그 한중일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낸 망 그리고 또 미국과의 그 오랜 미국의 조야에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여러 가지 관계망을 넓혀왔고 또 그런 지론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특히 문정인 특보의 경우에는 그저께 신문기구에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이거 주도적 외교 역량을 풀어나가자고 하는 만큼 이렇게 좀 창의적 외교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의지도 강하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실장과 함께 아주 새로운 팀워크로 어떤 새로운 어떤 외교 안보 역량 우리를 강화할 수, 통일 외교 안보의 어떤 그 정책과 기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뭐 외교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텐데 어떤 방향 또 뭐 어떤 기조로 좀 끌어갈까요? 아마 곧 6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상간의 그 회담을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갈 텐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로부터 발생한 세계 외교 현안이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한국 모두 다 제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 압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다만 한국이 남북 대화의 당사자이고 한반도의 그 남북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 국면 속에서도 이 제재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앞으로 진행될 대화 국면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대화 국면을 동시에 준비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서 인선도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물들과 앞으로의 기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인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10일, 19일 이번이 또 세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 원래 이렇게 연예기획사 사장이 소속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딱 기획사 대표가 와서 설명하면 그 스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동안의 정부에서의 장관이나 참모들, 청와대 참모들은 주로 적자 생존이라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을 수첩에 적는 모습 말고는 국민들에게 그 별로 좀 다가왔던 존재감 있는 모습을 좀 못 보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 직접 인선의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장관과 참모들이 자신의 그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정책적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만 보기 드문 그 아주 모습이지 외국의 정상들 특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의 참모나 장관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들은 흔하고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본인이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더 쉽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만 청문회 절차가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좀 잘 통과가 될까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청문회 절차는 사실은 국회 청문회 시작되기 전에 언론에서 시작될 겁니다. 언론에서 좀 전에 우리 서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 문제라든가 자녀의 국정 문제, 병역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검증이 시작될 텐데 지금까지 보자면 뭐 크게 어떤 그 논란이 되는 사안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는 상당히 미담이 쏟아지고 어떤 하나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지 않을까. 오늘 문 대통령이 그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랑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그 청계천의 판잣집의 그 소년 가장으로서 독학을 해서 또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고 또 하나 기재부의 주요 관리로서 주요 그 책임자로서 또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많은 거시경제 조정 역할을 해왔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새로 된 김동연 총리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숨겨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공부해서 야간 대학을 다닌 이야기 또 실제로 국무조정실장을 할 당시에 아들이 그 당시에 그 병으로 죽었는데 사실 그걸 숨기고 일을 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어떤 왜 이분들이 발탁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또 나중에 장차 우리 그 공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거나 미담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름한 이제 국무총리나 국정원장 청문회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정책 문제, 대통령이 약속했던 개헌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일자리 문제, 재정 정책의 문제, 또 국정원의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대북 공작, 그 북한 첩보 대남 공작 조직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제가 아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강력 후보자들을 이제 장관 후보자들 그리고 발표하는 배경에 보면은 사실은 그 외국 정부의 경우는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이 이렇게 힘이 세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는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에 사실 수석이라면 차관급인데 차관급이 장관들을 다 좌우하고 뭐 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세크리터리라는 것이 비서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비서인데 그게 장관입니다. 장관. 그래서 사실 대통령과 바로 장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청와대 참모는 접근해 있으니까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대통령과 앞으로 장관이 직접 논의하고 책임 장관,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공동 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어떤 출발점이었고 좋은 풍경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